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본 뒤 상단의 상담 준비를 클릭하세요.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오늘의 상담 글을 살펴보고 사례 개념화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국 자퇴를 선택했어요. 다니던 고등학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른 지역의 새로운 학교에 신입생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나 담임선생님은 자퇴는 안 된다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이라도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적응해보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전 싫어요. 자퇴할 생각은 확고하나 자퇴를 하고 나서가 걱정이에요. 새로 다닐 학교도 아직 정하지 못했고 저보다 어린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사이버 상담 과목을 담당하게 된 상담심리학과 교수 원수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실 사이버 상담은 상담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작된 상담 분야가 사이버 상담인데요. 그래서 상담 심리에 관한 자료들은 많지만 사이버 상담 고유 영역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상담에 대한 이론적 자료가 많이 없을 뿐이지 사이버 상담의 상담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담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상담 사이트들에서는 거의 다 사이버 상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이버 상담 과목을 통해서 먼저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를 할 텐데요. 사이버 상담이란 무엇인지, 사이버 상담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되고 또 사이버 상담 기법으로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등등 이러한 사이버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에 적용이 되면 좋을 몇 가지 상담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사이버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는 사이버 상담 이론만으로 나온 그런 상담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이론들 중에서 특히 사이버 상담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상담 이론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 목적성 단기 상담, 해결 중심 상담, 인지 행동 정서 치료 이론, 이러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을 잘 하려면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상담은 글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글을 통한 상담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사이버 상담을 하는데 독수리 타법을 쓴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리고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사이버 상담에는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울 상담, 성 상담, 자살 상담, 학업 상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러한 성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학생들이 자주 할 수 있는 진로 상담, 학업 상담, 그리고 우울이나 자살 이런 문제들은 사이버 상담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상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 계획은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상담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담자의 글만 보고 함부로 진단을 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글을 썼어요. 어제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슬퍼요 라고 썼어요. 자, 상담자가 이 글을 읽고 누구누구님은 조울증처럼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상담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내담자의 글만 읽고서 어떤 진단을 내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점은 만약 여러분이 사이버 상담을 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버 상담 강의는 들어가기, 학습하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들어가기에서는 게시판 상담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사례 개념화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때 사례를 읽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지 사례 개념화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기에서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들어가기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변과 이 답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퀴즈가 제시가 되고 학습 정리가 제시가 되면서 강의가 끝날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상담 과목의 평가로는 과제와 시험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서로 토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나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도 평가에 들어가므로 출석도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교재로 이문미 선생님이 쓰신 사이버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책이 많지가 않아서 다양한 책들을 참고를 할 예정인데요. 사이버 상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성상담이라든지 학업 상담 같은 그런 다양한 내용의 상담에 대한 책들을 참고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이버 상담을 현장에서 하게 될 때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버 상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사이버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사이버 상담의 정의, 역사, 특징, 장점, 유형, 주의할 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 개념화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의 사이버란 인공두뇌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사이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사이버 세계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형성된 세계를 이제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이버 상담은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상담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내담자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죠. 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담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력을 터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 능력을 갖게 되어서 자기 효능감과 자족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다 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이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담자가 상담 활동의 공동 주체로서 내담자의 자각 확장을 통해서 문제 예방,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을 달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조력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면대면 상담의 목적을 간단하게 보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담자 스스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상담이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기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데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내담자는 그 문제를 가상의 공간 속에서 해결을 하고자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고, 가상 공간에서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 통찰을 얻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이버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은 전통적인 면대면 상담과 마찬가지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 되겠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사이버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나 감정, 생각, 행동상의 특징을 직접 관찰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올려진 문자나 영상을 통해서만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일반 면대면 상담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버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의 역사는 컴퓨터 공학 및 네트워크의 발달과 매우 관련이 깊은데요. 교육공학적 접근들이 매체와 학습자의 그 상호작용을 시도를 해준 것이 사이버 상담의 출발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교재에 근거를 해서 사이버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대형 슈퍼컴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기계와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기에 스키너의 그 프로그램 학습이 나왔고, 이 아이디어가 인간의 심리학 학습에 컴퓨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따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은 교육심리학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첩보용이긴 하지만 알파넷이라는 최초의 인터넷이 미 국방성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알파넷은 데이터 네트워크로 지금의 그 인터넷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컴퓨터가 소형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초기 컴퓨터는 크기가 매우 컸다고 하죠. 이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이제 이 컴퓨터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가운데 최초의 상담자 언어 반응 프로그램인 엘리자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는 1966년 미국 MIT 컴퓨터공학 교수인 요제프 바이첸바움이라는 분이 탄생을 시킨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담계에서는 이 엘리자 안에서 인본주의 상담의 어떤 반영적 반응을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는 컴퓨터가 이 내담자를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1970년대에는 미국 국방성이 알파넷을 교육기관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또 온라인 진단과 온라인 면담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을 했으며 내담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시도가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상담 발달의 전조가 되는 온라인 자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서울대학교 전산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캐텔이라는 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임상가와 내담자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이 되었고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심리교육 혹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인터넷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상담기관뿐 아니라 교육기관, 사설 사업기관에서도 사이버 상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내외에 상담 사이트들이 다수 생겨났고 상담 건수들도 아주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에 활용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방식 혹은 생활 문화 이런 데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이버 상담의 존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내담자들과 사이버 상담은 상당히 친근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그 사이버 상담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사이버 상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이 컴퓨터 통신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상담은 시간에 쫓기고 깊은 인간관계를 낯설어하는 현대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담 방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컴퓨터에 훨씬 익숙하다라는 점을 볼 때 사이버 상담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상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상담과 대면 상담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주요한 차이점은 상담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 시간, 상담 공간, 상담 자료, 익명성, 그다음에 상담의 구조화, 비밀 보장, 상담자의 행동, 이런 데서 차이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의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은 많은 경우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 기관의 서버에 문제가 없는 한 하루 24시간 언제나 접속을 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초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면 상담과는 다르게 사이버 상담은 다회기를 전제로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단회기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기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시간 구조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의 구조화는 단회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회기 동안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상담 공간이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의 상담 공간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거주지와 상담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담자가 공간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상담에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메일로 요청한 내담자한테는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고 게시판으로 요청한 내담자에게는 게시판에 응답 메시지를 주게 되고 채팅으로 요청을 한 내담자가 있다 그러면 채팅 응답을 하게 되죠.
또 다른 특징으로 문자 기반으로 상담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 행동이 문자를 통해서 상담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보내는 상담자의 배려라든가 경청, 이해, 설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간단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데요. 전달하려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는 표현과 이해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을 해주는 어떤 부분적인 자료에만 의존을 해서 내담자를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글만 읽고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익명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신원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죠. 사이버 상담에서는 그리고 실제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버 상담에서도 상담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사이버 상담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담자 자신이 어느 정도 깊이로 자신을 개방을 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담자 자신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익명적인 의사소통은 상담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내담자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가치 판단력 요인, 직위라든지 나이, 재산 같은 어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제한도 있게 됩니다. 자, 익명성에 의해서 사이버 상담의 내담자들은 대면 상담에서보다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질 수 있기도 한데요. 자,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얘기를 한다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렇지만 익명성으로 인해서 내담자들은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즉흥적인 어떤 욕구 표출 형태로 왜곡된 정보들을 작성을 해서 유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접속과 종료에 대해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 사이버 상담이 상담 실제에서 그 상담의 비협조적인 경향이 짙은 그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내담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개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 상담의 익명성은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자발성 혹은 주도성을 보이기 어려운 그런 청소년 내담자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담자에게 주도성과 자발성을 허락하는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 시간을 일상적인 대화 시간과 구별을 하고 상담 시간을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대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담 구조화에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내담자들은 특히 자신이 원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특히 잘 경청을 하는 거, 이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주기만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대화를 이끄는 대로만 빠져들어가는 거, 이것도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사이버 상담에서는 구조화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조화를 할 때는 상담은 문제 해결과 자기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활동이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회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이제 상담의 구조화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상담이 어떤 전체적인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이버 상담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자, 사례 개념화란 개별적인 특정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이나 관련 요인, 그리고 상담 개입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 이것들을 이제 사례 개념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서는 정보 수집과 분석,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분류 및 명명, 원인 또는 관련 요인에 대한 설명, 상담 개입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이 사례 개념화에서는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내담자의 호소 문제, 그리고 문제의 현황, 문제의 발생 배경, 현재의 정서 상태, 상담 목표, 상담 전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사례 개념화 능력은 이 상담자의 전문성이나 상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비밀 보장이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에서는 일반 면대면 상담에서와 같이 비밀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이버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은 전통적인 대면 상담에서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이버 상담에서 비밀 보장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4가지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하면은, 첫째는 파일을 전송하는 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치료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공개될 위험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내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법정에 소환되었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상담자가 법정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제는 상담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상담자의 활동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사이버 상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상담에서는 비밀이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담자는 잘 알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자질이 있는데요. 사이버 상담에서는 대면 상담의 경험과 훈련을 사이버 상담자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라든지 공감, 해석, 긍정화 같은 어떤 대면 상담에서 요구되는 많은 상담 기법들이 사이버 상담에서도 필요하고, 따라서 사이버 상담자도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상담과 대면 상담의 치료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어떤 패러다임은 사이버 상담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치료적 개입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상담자일지라도
면대면 상담에 대한 어떤 훈련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사이버 상담에서 그 유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기를 하신 후에 다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